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다시 주목받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전 윤석열 후보가 1등으로 올라선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중심에 명태균 씨가 있는데 당사자는 조작이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2021, 2022년 실제 여론조사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해낼 사람 누구입니까? 2021년 8월 유튜브 윤석열 채널에서 셀프 홍보를 했었던 PNR의 여론조사 영상입니다. 35.3%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윤석열 예비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전국 지표조사와 갤럽 조사에선 정반대였습니다. 이 후보가 윤 후보를 6%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가 이상했다는 주작은 진작 나왔는데 이번엔 그 증거를 찾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TV 토론은 홍을 한 4%대 빼라고요? 예. 잘 모르겠다. 그쪽으로 돌려.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4% 빼고 예. 그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뉴스타파가 원 데이터를 입수해서 공표된 내용과 비교를 해봤더니 경선 기간 동안 최소 8건의 여론조사 조작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유령 응답자 수가 실제 응답자의 3배나 되는 조사가 있는가 하면 1등이 홍준표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뒤바뀐 조사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선 대선 당일까지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새로운 의혹 제기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일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의혹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또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나오는데 유독 PNR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의혹은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주 이준 의원님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보면은 이 여론조사 PNR, MBS, 한국갤럽 이게 이제 예로 들어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선거판이 되면은 각 캠프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네. 분석을 하기 마련인데 저 당시에 PNR 조사가 굉장히 튀는 여론조사였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MBS랑 한국갤럽은 추이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PNR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아주 급상승을 하는 그런 조사. 저런 여론조사를 튀는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네. 저런 걸 캠프에서는 보통 버리지요. 아, 이 여론조사는 좀 뭐 오염이 됐겠구나. 라든지 어떤 문항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고 버리는 여론조사입니다. 아, 이게 예. 이제 업계에서 얘기하는 많은 선수들이 판단하는 건데요. 저런 여론조사는 통상적으로 PNR뿐만 아니라 아주 군소업체들이 각 후보 간의 어떤 유리한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 조금은 오염된 여론조사들을 하는 경우가 대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표조사인데도 버려요? 공표조사인데도 튀는 여론조사는 버리긴 합니다. 전략상으로 아주 많이 감안해서 그렇죠. 여론조사 지표는 쭉 펼쳐놓고요. 예. 흐름의 추이를 보는 것이지 숫자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튀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뭔가 PNR 조사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진영 내에 활용하려고 쓰는 여론조사구나. 별 의미가 없는 여론조사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 당시의 입장이었고 대부분의 지금도 선거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대중들이 저 숫자를 봤을 때는 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효과는 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준 의원님. 네, 지금 저 자료에서 보면은요, PNR이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긴 걸로 나와요. 근데 저렇게 딱 모아놓은 거 비교하니까 뭔가 PNR만 뭔가 튀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를 말씀드리면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여론조사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은 7월 말경입니다. 리얼미터도요. 그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길 리서치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회 CNN 여기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긴 걸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 것도 많이 있었는데 다만 무슨 차이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기고 나왔던 것들은요. 보통 4%나 5%. 이 정도 차이로 이재명 후보보다 앞선다라고 나왔거든요. 예, 오차범위 아니거나 살짝 밖에 살짝 있거나. 벗어나거나 이제 예. 그랬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 피해나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 상당히 벗어나서 10% 포인트로 앞선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튀는 거죠. 이게 예. 신뢰하기에는 이걸 배제시키고 다른 나머지 여론조사로 참고를 해서 지금 현재 판단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런 식으로 튀는 여론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분석한 사람들은요, 저걸 가지고 다음부터는 저 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배제를 자연스럽게 시키면서 퇴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체도 저렇게 튀는 여론조사를 만들 때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 자체만 볼 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다. 그거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은 저렇게 아주 튀는 여론조사는 공신력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캠프 차원에서 전략을 짤 때는 좀 배제시키는 게 일반적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준우 위원님 말씀은 한길리서치나 리얼미터의 당시 조사를 보면 순위로 굳이 따지자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들도 윤석열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결과들도 충분히 있었다라는 반론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예. 여론조사 기관마다 이렇게 천차만별일 수 있을까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는 혈액검사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예. 혈액검사를 하는데 피 전체가 필요하지 않듯이 한 방울이면 알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오염된 부분을 들여다봤거나 그 부분을 들여보는데 오염이 됐을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늘 위험하죠. 그리고 조사 방식, 여론조사에서 뭔가를 끌어내려는 응답 이쪽을 높이고 싶은가,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항상 다릅니다. 그래서 네. 여론조사는 참고만 해야지 위험하다. 그걸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네. 여론 조성을 넘어서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조사, PNR 조사를 보면서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의뢰기관이 세계일보와 미래한국연구소 공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보통 여론조사에 의뢰를 부탁을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늘 따져보는 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가 이걸 먼저 보고요. 그리고 다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곳과 공동으로 의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언론사가 의뢰를 해서 만든 결과다. 그러므로 책임지고 보도한다.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보기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의뢰기관이 두 군데가 동시에 들어갔다는 것은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조사를 의뢰를 하고 나온 조사 결과를 보고 세계일보는 이거 기사 되네? 그럼 우리 여기 의뢰기관에 이름 넣고 같이 보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건 세계일보 쪽에 좀 확인이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PNR이라는 업체가 당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할 만큼 그렇게 널리 알려졌거나 공신력을 인정받는 기관은 아니었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여론조사가 도리어 여론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뭐 증명은 안 됐지만 마음을 못 정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마음을 결정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여의도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조사가 여론조사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단정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다 나오지 않았는데 김성열 의원님, 그런데 네. 명태균 씨 녹취를 들어보면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저 수치에 대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는 4%를 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런 대화만 보면 저 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사에서 뭔가 인위적으로 손을 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공표용 여론조사, 비공표용 여론조사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공표용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요. 저렇게 자기 주먹구구로 4% 올리고 4% 빼기고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의 어떠한 개입을 통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심기 보전용 혹은 지지자들 결속용으로 쓰는 내부 보고용 미공표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좀 전에 앵커님께서 여론에 대해서 여론 이런 기관에서 내놓는 결과가 여론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여론조사라는 것들이 대세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서도 막판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표용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그걸 이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PNR 여론조사가 저렇게 튀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디자인을 한 겁니다. 후보 맞춤용으로 디자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특정 후보가 자영업자한테 인기가 높다 그러면은 이 조사하는 시간을 평일 낮에 돌려요. 예.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이 응답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이제 유선, 무선이 있을 때 유선 확률을 조금 유선의 그 조사 비율을 좀 높이면 됩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이 또 많이 받아요. 이런 식으로 후보 맞춤형 여론조사를 좀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가지는 성향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진영 후보들이 조금 더 잘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거기가 조작을 해서가 아니라요. 샘플 자체가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닙니다. 샘플 자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응답을 하는 보수 측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자체적으로 걸러져서 이제 여론조사 꽃을 보면은 민주진영 후보들이 잘 나오는. PNR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걸 가지고 자꾸 홍보를 했다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PNR에서 하면 무조건 응답을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좋은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관에 따라서 이른바 바이어스가 낄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있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에서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반론도 함께 듣겠습니다. 전략회의에서 그런 논의를 했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있겠죠. 그때 그게 이제 명태균 씨인지는 몰랐는데 최근에 보니까 명태균 씨께 이제 불거지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찾아보니까 미래한국연구소인가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전날 3월 8일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 보고 받았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제가 보고 이걸 놓고 이렇게 듣고 뭐 이런 장면을 보지는 않았어도 그건 당연히 어떤 그런 속에서의 흐름이고 일정이 짜여지고 정책이 바뀌고 막 하니까 회의 결과도 보고하고 여론조사를 갖고 하여튼 계속 회의를 한 거니까 윤통이 몰랐다라고 한 거 거짓말이지 뭐. 자, 윤석열 후보가 몰랐다면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보고서로 회의를 한다는 캠프가 정상이냐라면서 반박을 했고요. 여론조사 내용이 유출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서영주 이준 의원님, 저 주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주장에 한계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발언을 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기사를 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 면담에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손잡으라고 조언을 했다. 네. 이후 나는 명 씨와 단절했지만 아내 김건희 씨는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이 말하자면 말은 결국에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명태균 씨는 누굽니까? 불법적인 여론 조작의 의혹이 짙은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펼쳐놓으면 지금 명태균 씨의 보고서를 가지고 대선 당일까지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예. 뭐 후보자는 이게 명태균 씨 보고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금 부인한 거잖아요. 근데 캠프는 당일도 이 보고서를 갖고 회의를 했다면 쭉 명태균 씨가 대선 캠프의 전략 부분에 있어서의 보고서를 제공했다는 부분들을 의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예 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김건희 여사는 달래려고 계속 연락을 명태균 씨하고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캠프에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을 했을 것이고 그 이유입니다.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보고서와 김건희 씨가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후에 대선 이후에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와의 공천 계획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네. 개연성이 있는 증언이다. 결국엔 명태균 씨의 보고서가 대선 당일까지 활용됐다는 증언 자체는 그 연결고리가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끊어지지 않았고 결국엔 김건희 여사를 고리로 해서 명태균 씨는 대통령 당선 후에도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정책 이득을 취했다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저분의
대선 당일까지 명태균 씨 보고서 활용했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공천 개입에 어느 정도의 게이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다. 그렇게 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연성 있고 중요한 증언이다. 신용한 전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 뉴스타파에 이제 이른바 증언을 한 건데 그런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당으로 적을 옮긴 상황이죠. 그렇죠. 예. 신영환 전 실장에 대해서 저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환 실장은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청년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장관급 고위직이거든요. 예. 맡았었고요. 윤석열 이제 대통령 선대위 꾸렸을 때 선대위에서 정책실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 갔는데 그때 인재 영입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데리고 온 인사입니다. 총선 전에요. 그렇죠. 근데 총선에 나갔는데 본인이 이제 고향이 충청도입니다. 거기에 출마했는데 결국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이제 본인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는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본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충북 도지사로 도전하고 싶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본인 충성도를 보여야 되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발언을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청년들의 어떤 노력하는 청년의 정신을 파괴시키는 행위다라고까지 아주 세게 발언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뭔가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의 편에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태균의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보고서 올라갔다라고 세게 과장해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도 보면은 그게 윤석열 후보가 그 보고서 보는 걸 직접 봤다거나 그 회의에 참여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후보가 보는 보고서에 여러 보고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올라갔다. 결국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제안서, 수많은 보고서, 수많은 분석 보고서 올라오는 상황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그때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보고받았다고 저는 추정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추정합니다를 가지고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본인은 이렇게 좀 과장돼서 보고할 수 있는 동기가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다. 그걸 감안해서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명태균 씨는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려고 한 자체 조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보엽 위원님.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는 주로 명 씨가 직접 필요한 언론을 골라서 혹은 필요할 때는 소셜미디어로 얘기를 하는 단계였고 거기에서 일했던 강혜경 씨의 증언으로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목격자, 증언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신용한 교수라는 분도 자기가 경험했던 일의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은 이분이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과장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명 씨 얘기가 전체적으로는 맥락이 좀 없어 보이지만 저는 부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그 이전의 얘기 중에 2월 29일부터 대선 직전 날까지 계속 면밀 여론조사인가요? 그거를 해서 거의 매일 보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명 씨가 캠프에 들락거리지는 않았을 거고 명태균 씨는 거래 당사자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였을 겁니다. 이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내가 보고 있는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으니 캠프에서도 이걸 보고 보완할 부분을 논의하시오 하고 캠프하고 공유했을 수 있죠.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캠프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자료가 유출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명 씨는 여러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앞으로 범죄에 걸릴 만한 부분은 살짝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있었던 얘기 중에는 그 강혜경 씨와 녹취록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매일 전화하고 매일 자료를 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물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걸로 볼 때 캠프와 연결고리로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성일 의원님, 앞서 이제 서영주 의원이 좀 짚어주셨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여러 해명들을 내놓은 것 중에
경선 막바지쯤에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 씨와 거리 두도록 조언을 했고 실제로는 경선 뒤에는 거의 연락을 끊어버린 것으로 그런 취지로 해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놓고 회의를 한 게 맞다면 대통령실 해명이 좀 꼬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대통령실의 해명은 계속해서 꼬이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그 전에도 2번밖에 만난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역시 복수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명 씨도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이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명태균 씨와 우리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는 당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돼 왔던 것으로 좀 사료됩니다. 네. 이게 합리적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면 그 경선 막바지쯤에 거리 뒀고 그 뒤로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 통화한 사실 없다고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요. 그 사실이 없다가 아니에요.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 그렇게 하느냐. 명태균 씨가 또 뭘 꺼낼지 모르거든요.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은 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증거를 바로 내밀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기서 대통령께서 문자 통화한 사실 없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런 문자나 이런 걸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억한다라고 좀 저는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해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명 씨라는 분이 좀 특이한 게 이런 최고위 권력자들하고 좀 친하고 그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그걸 조용히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챙겨가는 스타일들이 많은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주변 분들한테 일종의 무용담 혹은 영업 전략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어설프게 해명을 하다가는 계속 꼬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기보다는 좀 명확하게 언제까지 만났고 언제까지 얘기를 했었고 사실 우린 영향받은 적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이 좀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의 또 다른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남 마산의 한 조폭 출신 인사가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한 것이냐. 조폭이라고 해서 눈에 가긴 하는데 당사자 황모 씨는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무관하다. 신고한 적도 비용 낸 적도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의뢰한 것이 누구든 간에 이런 일부 미공표용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법적 문제는 따져봐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미공표 여론조사가 선거에 활용이 됐고 그 활용 자체에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하지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지만 명태균 씨와 관계가 없다. 나는 거의 뭐 일면식도 없다. 네. 대선에서 활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활용한 적이 없으면 뭡니까? 정치자금위반법이 안 되죠. 결국에는 법적인 어떤 처벌에 대한 대응을 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조폭 출신이라는 게 이제 좀 자극적이긴 하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뢰자 자체를 왜 이름 없는 조폭 출신이 왜 선거에 그 여론조사를 의뢰했을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신분 자체를 그냥 써도 되는 사람 아니면 자금의 문제를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바지 의뢰인을 통해서 그냥 부담 없이 뭔가 미공표 의뢰를 하는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명태균 씨가 끊임없이 대선 막바지까지 윤석열 후보,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를 제공하고 대신 돈을 받은 적은 없는 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내가 돈을 줬다라고 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 아무 사이에 없는 사이에 미공표 여론조사는 80회가 말하자면 공표까지해서 제공됐다는 것은 참 또 희대의 사건의 또 시작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요. 이 윤석열 후보가 당시 후보가 이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한테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
또는 비용을 지불한 적이 있나 또는 네.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공표한 그 자료에 대해서는요. 자체 비용을 했다. 여론조사 업체 자체 비용을 했다 얘기하고 미공표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자기 본인 비용으로 지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 자체는 전혀 윤석열 후보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이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지시라든가 윤석열 후보의 지시라든가 이런 거 받고 여론조사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가정해서 윤석열 후보가 명태균 씨랑 뭔가 얘기를 해서 여론조사한 게 아닌가라고 가정해서 이 문제를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조폭 출신이라고 이제 여론조사 의뢰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94년도에 폭력으로 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96년에는 실제로 1년 6개월 징역 사례를 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나는 비용을 낸 적도 없다. 그리고 여론조사 의뢰서에 있는 내 이름은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는 또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는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가정도 후보와 윤석열 후보와 명태균 관계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정이나 추측하니 뭐래요? 수사기관도 아닌데.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가정과 추측 명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은 수사 영역이다. 네. 이거는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좀 말씀드리면 아까 왜 자료를 두고 만약에 회의를 했으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가 이어지는 패턴이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명확하게 가정이라는 걸 짚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가정을 못 풀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사가 지금 잘 되느냐 그래서 그 얘기까지 좀 가봐야 되는데 김보엽 위원님. 예.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소환조사 소식은 들렸고. 예. 근데 검찰 수사가 또 강도 높게 원칙대로 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꽤 많이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경남 선관위가 고발한 게 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창원지검은 검사 한 명도 없는 부서에 배당을 해놓고 뭉갠 거죠. 예. 그리고 최근에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니까 뒤늦게 재배당을 한 거 아닙니까? 검찰은 이 정치 브로커라는 명태균 씨를 빨리 구속을 해서 입을 막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 이 정권의 핵심부에서 명 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심을 못했고 처음에 아주 핵심적인 시점에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명태균 씨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내용이 많고 혹시라도 명태균 씨를 어떤 명목으로라도 구속을 시켰을 경우에 명태균 씨는 여기저기 시한폭탄을 심어놨을 것 같아요. 네. 나한테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하라 이랬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도 참 재미있는데요.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조작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는 검찰 수사를 대비한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될 만한 것만 딱딱 부인하는 형식이죠.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저는 나 명태균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계좌를 통해서 금전이 오간 적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들어간 거 중에 그 여론조사의 수익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였는데 당시에 그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 자리를 판 거나 마찬가지인 매관 매직성 혹은 공천 헌금성 돈을 받았다가 그것도 나중에 김영선 의원이 갚아줬거든요. 예. 그 문제도 있죠. 창원 산단 이 문제 관련해서 명 씨는 어떻게 몇 달 전에 알았고 강혜경 씨 증언에 따라도 나한테도 땅을 사라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명 씨 명의로 그 근처에 땅이나 건물을 사지 않았을지 몰라도 명 씨 주변 사람들, 지인들은 사서 그걸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을 수 있죠. 지금 당장은 명 씨가 돈 받은 게 없을지라도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지켜보죠.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 오늘 월요일 품격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품격 있게 치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문을 막으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어려운 주문을. 자, 첫 번째 주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 할 텐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나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뭔지 모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인요한 의원이 먼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뭐 다퉈도 좋습니다. 이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해서 나와서 분명한 것은 문을 닫고 문을 연 곳에서는 대화 그 내용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의총에 반대한다는 걸 에둘러서 말한 건데요. 곧바로 아니다, 의총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요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합니다만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들은 남아서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한 김종혁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가 임명한 지명직이라 이 발언, 사실은 한 대표의 속마음인데 대신해서 말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배신자 프레임을 의식해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건 아닌지 정치 고수들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본인 입으로 안 하고 대리인을 시켜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격해진 친한계 한동훈의 메시지 대리인이다 O. 아니다. 개인 의견이다 X. 개인 의견이다 대리인이다. 대리인부터 듣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참전하면 더 큰 싸움이 되죠. 네. 그러니까 한동훈 보통 저런 경우에는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제가 알기에는 한동훈 대표와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뜻과 전혀 정반대거나 또는 한동훈 대표의 뜻이 없는 얘기를 더군다나 저 공개된 최고회의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한동훈 대표의 의중을 읽었거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확인했거나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통상 대표가 회의를 주재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발언을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공개적이 아니더라도 끝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는 사실상 묵인했다고 봐야겠죠. 묵인했다.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렇고 친한계에서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는 건 사실상 묵인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개인 의견이라고 보세요? 제가 김종혁 최고위원하고는 아주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사이인데요. 뭐 누구를 대리해서 대신 얘기해주고 뭐 누구 좋은 장점만 얘기해주고 그럴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 예, 굉장히 자기 소신이 꽉 차 있는 분이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다음에 면전에서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나 인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얘기를 강하게 하면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은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얘기한 꼴이 되지만 한동훈 대표도 그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럴 성격이 또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저는. 근데 오히려 절대 그런 거 안 하실 네. 분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직접 하죠. 한동훈 대표는. 그래서 뭐 대리인은 아니다. 다만 사안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인식이 비슷하고 현실에 대한 어떤 절박감 이런 게 비슷하다 보니까 발언의 수위가 이제 높아진 거죠. 결과적으로 뭐 대리를 했네요. 뭐 대리까지 몰라도 대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변 정도죠. 예. 예. 결국 이제 문제는 특별감찰관인데 임명 방식이고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표대결까지
갈까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그 상황이 조금 더 진전된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데 이거 OX로 하지 말고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예, 저는 표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진짜 표결까지 간다면 그건 진짜 하수들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표결까지 갔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한테 유리하지도 않고 한동훈 대표가 부결됐을 때 리더십의 상처도 받을 거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걸 표결까지 가는 걸 원치 않을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것을 의총에서 부결시키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는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사전에 그 당대표나 원내대표 또는 최고위원들 간의 조율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지만 뭐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간다면야 가서 부결시키는 거는 정말 최악 하수 중에 하수죠. 하수 중에 하수다. 이게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마 느끼실 텐데 비슷할 겁니다, 저랑. 이런 사안일수록 만약에 같은 당내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건 좋아요. 문 걸어 잠그고 열띤 토론을 한 다음에 원내대표, 당대표가 그 총의를 그래도 하나로 모아가지고 많은 의원들로부터 그래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런데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들도 발언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의 발언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추인해 주시면 이거를 당론으로 하겠다. 이렇게 가겠다. 해서 끝내야지. 네. 이거를 손을 들어가지고 찬반으로 나뉜다? 그거는 완전히 심리적으로 분당이 되는 거고 어떤 의원이 어떤 뭐라 그럴까 표결에 참여했는지 이게 또 공개가 되고 그러면은 그 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이제 봉숭아학당 되기가 딱 좋아요. 네. 이런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숫자의 불리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통상 우리 의원총회에서 그런 결정할 때가 있어요. 지도부의 일임해달라. 그러니까 의총에서 결정을 하면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관철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최고위원회 구성은 한동훈 대표한테 크게 불리하진 않을 거예요. 해볼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최대한 잘 분위기를 만들어서 경론 끝에 그러면 지도부에게 일임해달라. 네. 이렇게 결론을 내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승리가 가능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의총에서 결론을 내서 어떤 형태의 결론에서 지금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을 내서 그냥 당론을 추임받으면 그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뜻과는 다른 쪽으로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에는 또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에 위임해달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거는 비민주적이라는 아마 생각을 하기 쉽고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한번 전부 제시해달라. 제가 봐도 그게 나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로 그래도 뜻을 이렇게 모으기로 했다라는 게 가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지 이거를 표결로 한다? 그거는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됐든 후폭풍이 굉장히 역풍이 세게 불 겁니다. 네. 그래서 표결로 가는 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다수의 국민이 특검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특감에 매몰돼 있다. 이거 시선 돌리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야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시선 돌릴 필요가 있을 땐 돌려야죠.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제 야권은 무조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해서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제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사실. 야권이 생각하는 건 그래요. 네. 야권의 기본 전략은 저는 그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 야권의 그 기본 전략은 어쨌든 간에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부풀리고 과장하든 전략을 짜서 여러 가지 민심을 좀 안 좋게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또 그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특검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너무나 큰 부담이 있을 거예요. 국정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메시지 조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뭐 또 공천에 개입했네 이거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든지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 위원들, 많은 의원들 압수수색하고 영장 청구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특검이 단순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특검이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아마 한동훈 대표가 그래도 머리를 짜내서 생각한 게 특감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은 저는 인정을 좀 합니다. 네. 그
김 의원님 말씀대로 마치 우리 김건희 여사 비리를 없는 거를 야당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도 못 먹는 상황을 만든 건 정부 여당,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의 판단을 받았다면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끝났을 사안이에요. 그 정도 건으로. 근데 지금은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불어서 이제는 국정 개입, 그다음에 공천농단 이런 것까지 다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국민이 요구한 거는 특검인데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감이라고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얘기한 것은 일종의 뭐 전략적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답은 전혀 틀린 답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원하는 답은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수학 문제를 냈는데 엉뚱하게 국어 답안지를 제출한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당과 지금 한동훈 대표의 이번 사안이 당내 갈등만 좀 증폭했지 실제로 국민적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이번 문제를 해소하기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당내 갈등이 증폭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위를 짓밟는 무모한 관종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면 영원히 헤어날 길이 없다,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OX를 드릴게요. 한동훈 대표는 결국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것이다 O, 아니다 X. X 일치하네요. 그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려면은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이 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가엾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지지층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보수층에서 많이 이탈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강력한 지지층이 없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역 기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지역이 그 대통령에 대한 굳건한 지지 기반이다 할 때, 지역 세력이다 할 때는 그게 이제 간혹 그 배신자 프레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 기반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념적 지지층도 사실은 좀 약합니다. 예. 아주 정통 보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차이점이 좀 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민심이라고 하는 그 잣대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 누가 민심에 서서 어떤 이슈를 또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다만 대통령과 오랫동안 한솥밥을 먹었던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키워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20년 동안 함께했다는 이런 비난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보수층 내, 강경 보수층 내 굉장히 일부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다. 네. 뭐 저는 이제 김영호 의원님 말씀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몇 개 의견을 좀 덧붙이면, 우선 한 번 지나간 프레임은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이미 그 배신자 프레임을 과거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한 효과를 거뒀죠. 근데 이거를 또 들고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나간 수단을, 과거의 방식을 또 되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배신자 프레임이 현재 그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매우 권위주의적인 거죠. 그 어떤 최고 지도자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배신자냐? 이것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배신자 프레임을 자꾸 들고 나올수록 뭐 전통적 지지층들한테는 조금 먹힐지 모르겠지만은 도리어 그 스윙 보터,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합리적인 보수층에서도 합리적 보수인 사람들한테는 왜 저래? 이게 왜 또 저런 방식을 갖고 하는 거지 하는 비판적 여론이 제기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배신자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거는 매우 구태스러운 정치 공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짧게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을 하자면, 이 배신자 프레임에서 좀 그래도 벗어나고 그러려면 그 인간적인 그런 게 좀 있어야 돼요. 인간적인 고뇌. 그러니까 대통령과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그렇게 해왔는데, 대통령의 인간적인 그 어려움을 나는 좀 이해한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울 거다, 역지사지해가지고. 네.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걸
이렇게 따지듯이 몰아붙이듯이 비판만 하면 그게 이제 어떤 인간으로부터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거는 본인이 잘 뭐라 그럴까 좀 관리를 하고 네. 또 처세를 해야 된다. 관리와 그게 처세 굉장히 말 필요하다.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 제가 그 팁을 좀 한동훈 대표한테 준다면 한동훈 대표가 혼자 대통령에게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면 안 돼요. 당대표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뜻을 모으고 의원들의 뜻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집단적인 지성, 집단지성이 발휘돼서 대통령에게 잘못된 걸 건의하고 뭔가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이런 모양새를 어떻게든 만들려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툭툭 치받는 방식으로 하면은 본의 아니게 배신자 프레임 또는 최소한 배신자가 아니더라도 인간적 그 어떤 도리를 저버린 이런 그 비판은 받을 수 있겠죠.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치열하게 같은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의 100일을 지금 짚어봤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야당 얘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수진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다래끼가 나가지고 전면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의장님 먼저 말씀하시죠. 낯설 정도로 화기애애하다. 오늘 백브리핑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 저뿐만은 아니겠죠. 지난달 양당 대표가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민생협의체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가진 법안은 이렇게 우선 협의한다고 합니다. 자, 이 일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두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도 좋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도 우리 한동훈 대표님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 국민을 가장 높은 판단의 기준에 두고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함께 해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형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여기에도 어떤 포석이 깔려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우호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민만 보고 해달라. 그래서 한동훈 끌어안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좀 이렇게 내치는 모양새였는데 그것과는 차별화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O, 아니면 X로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이게 저는 두 분 다 대통령과 굳이 차별화하는 전략까지는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먼저 듣겠습니다. 차별화라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생각합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지금 사실 뭐 김건희 여사 의혹이다, 또 이제 명태균 씨 뭐 여러 가지 공개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끄럽긴 한데 이제 곧 11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1심 선고가 이제 2개나 나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민생을 또 챙기고 또 한동훈 대표가 가능한 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양쪽 당 대표끼리 모양새 좋게 한번 해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네. 물론 필요합니다. 민생 살리기 위해서 당 대표 만나서 정책 회담하는 거 너무나 필요하고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한 건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한마디 한마디를 잘 보면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장외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특감이 아니라 특검해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보면 결국은 본인의 여러 가지 위기를 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그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뭐 그런 게 제 눈엔 좀 보입니다. 예, 여권의 분열을 약간 조장하는 듯한. 네, 그것도 있고요. 예. 글쎄요, 그분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왜냐하면 뭐 한동훈 대표하고 잘 지낸다고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좋아진다 이거는 등식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원내 제1당의 당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전국 국정 전반이 좀 꼬여 있잖아요. 국회하고 대통령의 관계가 단독 의결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 반복되는 도돌이표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민주당이라고 왜 계속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에서 뭔가 뜻을 같이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고비를 넘겨야 뭐 앞으로 예산도 있고 민생 여러 가지 현안도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조할 건 또 경쟁할 건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 전반에
일당 대표로서 책임감 속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조금 더 이 어떤 대화적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 말대로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꼼수처럼 분열을 노리는 그런 낮은 수준의 접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만 보고 가란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뭐 특검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 뭐 특감 얘기만 하지 말고 특검 합시다. 왜 속 시원하게 그 얘기를 못 해요? 막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은 이제 국민만 보고 가라는 얘기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좀 더 세워줬으면 참 고맙겠다. 네. 라는 얘기도 조금 깔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입장이 난처하시겠지만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그 입장이 난처하겠지만 이런 얘기도 다 비슷한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처한 사항을 알지만 하지만 결국은 여권의 분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의혹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장애 집필을 하면서 결국은 탄핵을 위한 군불대기 전략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검에 동참하라는 얘기로도 읽을 수 있을까요? 뭐 특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행동이 전혀 딴 데로 많이 가 있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입법부, 국회라는 존재는 사실은 대통령을 보위하는 게 여당의 책무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당과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심기만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안 된다는 원론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국민만 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 기준을 더 중시해달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요즘 굉장히 독특하다면 독특할 수 있습니다. 직권 플랜 본부를 민주당에서 만들어 지금 가동하고 있고요. 직권 플랜 본부요. 그리고 보수의 원로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이라는 인사들을 쭉 이제 연쇄해서 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기 대선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조기 대선 아니다. 두 분 똑같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대선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생각합니다. 예. 말이 좀 저속합니다만은 네. 정말 11월 달 그게 커요. 사법 리스크가. 그래가지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고 누가 봐도 대선 주자다. 이 대선 주자를 법원도 그렇고 재판부가 너무 함부로 쉽게 정치적으로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전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물론 대선 주자로서 움직이고 싶겠죠. 근데 이제 대선은 너무 오래 남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차후의 문제고 현재로서는 본인이 처한 위치와 위상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한테 국민만 바라보고 갑시다라는 얘기를 말로만 하시지 말고 본인도 정말 민생, 그다음에 이 정당, 네.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한다든지 막 지금 촛불을 들고 패딩을 입고 대통령 탄핵,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밖으로 나갈 게 아니라 정말 민생을 돌보는 그런 정당,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국민만을 정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마시고. 네. 제가 약간 고민을 했는데 조기 대선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대선 행보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차지하는 게 집권이죠. 예, 집권이 기본적으로 정당의 목표입니다. 그건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야당의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다음 대선이 시작된다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뭐 개인의 집권 플랜이 아니라 민주당의 집권 플랜을 준비하고 그러한 당의 외연을 확대하고 또 이 정책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꾸 이제 집권 플랜 본부가 가동되니까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무슨 뭐 집권 플랜이냐 그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의 집권 플랜이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가동하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또 민주당의 최근의 행보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그러나 대선이 싸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국가의 비전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죠. 그러면 준비된 대통령이다 혹은 준비된 집권 세력이다라는 걸 국민한테 부각하는 목적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고 앞으로의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그 조치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아까 이제 짚어주셨어요. 장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번 주말입니다. 이제 12월 2일인데 표면적으로는 김 여사 규탄 범국민 대회로 알려져 있는데 지도부 포함한 의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 2일 민주당 집회는 탄핵 간복이다.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예. 저는 김영우 의원의 답은 예상을 했는데 홍익표 의원님도 O를 드셨어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간복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은데요. 지금 민주당 입장이나 이렇게 보면 탄핵에 대해서까지도 열려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뭐 탄핵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민심도 나쁘고 대통령의 최근의 어떤 행보가 어떤 뭐 정부 여당의 비판이 있거나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맞서겠다는 게 강하거든요. 지난번 토론에 얘기했지만 돌을 맞아라도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도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을 원치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그 헌법적 그 권한이고요. 그런 그 탄핵이 행사될 때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대통령 스스로가 야당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달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집회가 탄핵을 가기 위한 디딤돌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당은 탄핵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예, 뭐 약간 이제 여러 이제 논리에 약간의 결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당장 뭘 하겠다는 거 아니지만 국민의 뜻이라든가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률이나 헌법 위반 예.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네. 제가 볼 때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 탄핵을 좀 원하고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의 경우에 뭐 대통령 탄핵을 위한 무슨 촛불 이런 것도 글쎄 이렇게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원들 전원을 데리고 야외에서 장애투쟁, 장애 집회를 하겠다라는 거는 정상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네. 정당은 시민단체하고 다른 거거든요. 시민단체라고 하면은 뭐 앞뒤 재지 않고 주장하는 바를 위해서 촛불을 들고 뭐 처음부터 그 광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광장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정당의 대표가 지금 그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장애 집회, 촛불 집회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탄핵을 빨리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많죠. 의혹도 또 많고.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는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정말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갈 정도의 어떤 그런 열기나 그런 계기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당 차원에서 또 국회의원들이 장외 집회를 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탄핵을 하고 싶다. 군불 떼는 거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군불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을 떼는 거예요. 아, 불을 뗀다. 본격적으로. 국민 여러분 나와주십시오. 네, 본격적으로. 예. 근데 한 말씀 듣고 끝낼게요. 그 탄핵이라는 게 야당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사나 의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에 따른 국민적 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이 탄핵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건 아니다. 그 결국은 야당이 하는 것 같지만 대통령의 탄핵은 법과 국민이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11월 2일 저희가 어떤 메시지들이 광장에서 나온지를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번 토론을 해보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세상을 움직이는 귀뚜라미 50년 기술, 냉난방 공조, 원자력 발전소, 데이터 센터, 잠수함까지 대한민국 미래 산업 속에 귀뚜라미가 있습니다.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 귀뚜라미. 깊게, 넓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꼭 그래야 돼? 피부에 있어선 욕심쟁이인 당신에게 욕심쟁이 댄서티. 댄서티. 딸이 떠나갈 줄은 전혀 몰랐던 그날.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갔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엄마는 단풍색 점퍼를 모두 버렸다고 합니다. 참사의 그날 뒤 어느덧 2년, 730번의 하루가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돌아봅니다. 책임은 합당하게 물었는지, 구조적인 위험은 사라졌는지, 이 계절이 찾아오면 더 짙어지는 트라우마는 치유됐는지, 그렇다고 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며 망각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5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